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읽다가 멈췄는데요.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못 알아들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결론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제발 뭐라도 좀 알려주세요. 비방도 좋고 부적도 좋습니다. 굿이라도 해야 한다면 당장에 하겠습니다. 남들이 땡땡한 빙판길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손바지 입고 평안하고 따뜻하게 살았던 티를 이제야 내는구먼. 터지기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10,000냥짜리 굿을 열고 공을 들여도 소용없네. 누가 됐든 대가를 치르겠지. 긴 말 필요 없네. 외면하지 말고 현상을 직시하셔. 현상을 직시하라. 그렇다. 그 누구도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아니 입에 올릴 수 없었지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코앞이 낭떠러지라는 것. 두 손을 들고 뒤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속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 다만 인정하기 싫어, 아니 인정하기 두려워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까지도 나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든 나는 늙은 무당의 눈을 먹먹하게 쳐다보았다. 유난히 검어 보이는 무당의 눈동자 속에서 세련된 중단발 C컬 퍼마 헤어스타일의 검은색 슈트 정장을 차려입은 한 중년 여성이 마침내 입술을 앙 다물고 시간을 잊은 듯이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보스의 뇌물 비리는 보스가 차마 끊어내지 못한 자식 문제에서 기인했다. 보스는 시대를 아우르는 이념과 철학으로 무장하고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드물게 청렴하고 드물게 올곧은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손을 댄 사업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지병까지 얻게 된 아들 문제만큼은 보스도 어쩌지 못했다. 마침 노다지 사업권에 참여하면서 들어올 눈먼 돈이 있었고 보스는 흔들렸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이토록 큰 화마로 돌아와 모두를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보스 자신이 민변에서 활동했던 법조인이기도 했지만 시대를 아우르던 유명 법률인단의 자문까지 받아 진행된 건이었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었다. 그래서 결단했을 것이다. 좀 꺼림직하다고 우려했던 나에게도 남편은 법적으로도 완벽한 각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차피 비용 처리된 돈이었고 누가 받더라도 받을 돈이었다. 세테크까지 계산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장치였다. 그것이 보스의 아들에게 지급됐던 성과급 명목 퇴직금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말대로 완벽한 각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모두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다. 모든 일에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더군다나 그 감정의 뿌리가 인류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본래적 감정에서 기인했다는 점, 바로 그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보스의 뇌물비리 의혹은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민의 공분에 힘입어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 앞뒤로 줄줄이 엮여 드러나는 사건들의 실체는 어마어마했다. 거기에서 파생된 말의 가지들은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갔고
그 하나하나의 가지마다 악에 바친 정서적 악력이 작용했다.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해도 영영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만 같았다. 설사 그곳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라 해도. 미안하다.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더구나. 사랑한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남편은 인근 야산에서 넥타이로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됐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무얼 어떻게 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무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전화를 받고도 한참 동안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앉은 채로였다. 문득 쳐다본 베란다에는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다. 남편이 오랫동안 앉아있던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유리문에 등을 기대고 하염없이 바라보던 하늘도 아직 높고 푸르른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나는 빈 의자와 하늘을 바라다보며 명령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사냥개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나도 비틀거리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손아래 신우이와 함께 한무더기의 젊은이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신혼부부로 보이는 젊은 가족이나 어린 학생들이 포함된 그들은 좋게 50명은 넘어 보였다. 남편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동시에 존경심을 표하는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나를 또 한 번 기함하게 만들었다. 그들 말로는 남편은 12년 가까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남편이 제공한 기숙시설에서 배출한 학생 수가 100여 명이 넘었다. 오빠가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지만 실주인은 오빠입니다. 저는 오빠한테 월급을 받고 관리만 해왔어요.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정말 사정이 힘든 친구들이라서 이대로 멈출 수도 없는 사정이에요. 미안해요, 언니. 이런 상황에서도 언니한테 짐을 주게 돼서요. 신우이 말에 따르면 기숙시설은 아파트와 빌라를 포함해 총 5채였다. 심지어 5채 모두 현재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낡은 빌라보다 시설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 위치했고 대부분이 신축이었다. 또 신우이가 전해준 외국은행 통장에는 돈인지 그저 숫자인지 모를 만큼 긴 숫자가 장곡 안에 박혀 있었다. 미친놈 소리가 절로 나왔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계절별로 검정색 양복 2벌, 구두 뒤축과 밑창을 몇 번이나 갈아가며 신었던 검정색 낡은 구두가 자신이 가진 소유 전부였던 남편이 내게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명령을 앞에 놓고 나는 망설였다. 이윽고 끝도 모를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자신을 붙들어 세운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기저기 왁자해진 남편의 빈손은 조금씩 살기를 거두고 있었다. 비틀거림을 멈추고 그 빗사이를 누비며 흔들리던 나는 문득 일회용 하얀 접시에 담긴 매끈하고 비꼬운 꿀떡 한 개를 집어 꿀떡 먹어본다. 꿀맛이 났다. 그중 제일 먹음직해 보이는 꿀떡 한 개를 더 집어 입에 넣었다. 이것은 마침내 넘버 3를 탈출하고 보스로 우뚝 서게 된 남편의 목. 꿀떡. 참 꿀맛이었다. 네, 감사합니다.